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92편 백제 부훈군의 도전과 고구려 원정을 둘러싼 갈등. 자, 내 칼을 받아라. 무릎 꿇고 항복을 하는 너의 모습이 처량하구나. 예전에 너의 아비는 나의 누이 동생을 참혹하게 죽여 옥중에 묻어놓아서 20여 년 동안이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너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렸구나. 꿀먹은 벙어리처럼 엎드려만 있지 말고 뭐라 말을 해보거라. 서기 660년 7월 13일 나당연합군이 백제의 궁성인 사비성을 함락시키자 의자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옛 도읍지였던 웅진성으로 도주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신라 무열왕 김춘추의 아들 김범민이 사비성에 남아있다가 항복해온 백제 왕자 융을 꿇어앉힌 채 얼굴에 침을 뱉으며 내질렀던 말입니다. 김범민의 말 중에 너의 아비가 20여 년 전에 내 누이 동생을 죽여서 복수를 빌러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정확히 18년 전인 서기 642년에 백제 군사가 지금의 합천에 있었던 대하성을 공격하여 성주였던 품석 일당이 목숨을 잃었는데, 바로 그 품석의 아내였던 고타소랑이 김춘추의 딸이었습니다. 따라서 김춘추의 아들인 김범민의 개인적인 처지에서 보자면 나당연합군의 사비성 함락은 누이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한 셈이죠. 그리고 그 닷새 뒤인 7월 18일 웅진성으로 도주했던 백제의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일단 공식적으로는 백제의 왕통이 종말을 고한 것입니다. 8월 2일 크게 잔치를 베풀어 장병들을 위로했는데 무열왕은 소정방 및 여러 장수들과 더불어 당 상에 앉고 백제왕 의자 및 그의 아들 융을 당 하에 앉힌 채로 의자왕으로 하여금 술을 부어 올리게 하니 백제의 군신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삼국사기는 패망군주인 의자왕의 굴욕적인 처지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열전편의 김유신전을 보면 백제의 항복을 받아낸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 정발에 공이 큰 김유신, 김인문, 양도 등 세 사람에게 이렇게 제안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황제 폐하의 명령을 받아서 편의대로 일을 처리하도록 위임을 받았소이다. 그래서 제안하겠는데 김유신 공 등 세 사람의 공로가 혁격하므로 이번에 얻은 백제의 땅을 나눠서 공들에게 시급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대들이 세운 전공에 대한 보상으로 삼으려 하는데 유신공의 뜻은 어떠하오? 그러니까 소정방의 제안은 신라의 왕은 제쳐두고 백제 땅을 김유신 등의 공로자에게 시급으로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제안을 받은 김유신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소정방 대장군께서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 신라 임금의 원수를 갚아주었으니 우리 임금과 온 백성은 기쁘기 그지없소이다. 그런데 우리들만 홀로 상을 받아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다면 어찌 그것이 의리 있는 일이라 하겠소. 사양하겠소이다. 이렇듯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내보임으로써 그런 제안을 했던 당나라 측을 멀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백제의 항복을 받아낸 바로 그 시점에 소정방의 당나라군과 신라 조정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열전편 김유신전에만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나라 사람들이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 사비성에 병영을 구축하고 있으면서 몰래 신라를 침략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신라에서는 이를 알고 군신들이 대책을 논의했다. 우리 신라 백성들에게 백제의 복장을 입혀서 당나라 진영에 도둑질을 하려는 것처럼 꾸며서 들여보내면 당나라 측은 반드시 군사를 내어서 칠 것입니다. 이때를 이용하여 우리가 나가 싸우면 뜻대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사를 백제군으로 위장하여
사비성에 있는 당나라 군사를 선제 공격하자는 얘기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계책입니다. 하지만 당나라군은 우리를 위하여 적을 멸망시켰는데 그 고마움을 배신하고 도리어 그들과 싸운다면 하늘이 우리를 도울 것 같습니까?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나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게 되는 법입니다. 어찌 어려움을 당하였는데 스스로를 구원하는 싸움을 마다하겠습니까? 당나라 군과 싸울 것을 주장하는 주전론자가 바로 김유신이었다. 그런데 이때 마침 당나라 사람들은 신라 진영을 정탐해 신라가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해 방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신라 침략 음모를 포기했다. 소정방은 의자왕과 왕족 그리고 백제왕의 신하 93명과 백성 12,000명을 데리고 사비성으로부터 배를 타고 당나라로 돌아갔는데 김인문도 함께 갔다. 그러나 당나라 군사가 모두 돌아간 것이 아니고 당나라의 낭장 유인원이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백제의 도성이었던 사비성에 남아 있었고 신라 역시 군사 7,000명을 사비성에 두어서 유인원과 함께 머무르게 했던 것입니다. 한편 소정방은 당나라로 돌아가서 당나라 고종에게 백제 멸망 소식을 전하는데 당 고종은 보고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헌데 어찌하여 신라는 정벌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느냐? 황제 폐하, 신라는 그 임금이 어지러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들은 충성으로 나라를 받들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부형과 같이 섬기기 때문에 비록 나라가 작다 하나 쉽게 도모하기 어려워 정벌하지 못하였사옵니다. 글쎄요, 신라 쪽의 기록, 그것도 열전편의 김유신 전에만 실려 있어서 13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 정벌을 성공으로 이끈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정말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 사실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에 당나라와 신라 사이에 일말의 갈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북대 주보돈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위선의 소정방의 입장은 신라가 백제에 관심이 많다, 백제 영역을 먹으려고 그런다는 생각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당장 고구려를 눈앞에 두고는 신라와 또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신라도 지금 바다를 건너가지고 갔을 때 만만치 않게 저항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신 백제의 당병을 머물러 두어가지고 신라가 장악하지 못하도록 이제 유도를 이제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갈등이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어 가는 거죠. 애당초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당태종 이세민과 나당 군사연합을 약속할 때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백제의 땅은 신라가 차지하는 것으로 묵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나라는 유인원을 백제의 옛 도읍인 사비성에 남겨두어서 지키게 했을까요? 신라가 또 고구려를 치러 가는데 전력 투구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백제의 영역을 자기들이 관장해서 밑에서 당 신라 병력하고 끌어들여 가지고 고구려를 올라가고 저 요동방면을 공격해 가지고 고구려를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신라는 생각이 좀 다른 겁니다. 신라는 굉장히 고구려 공격에 소극적이고 해서 백제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에 미묘한 그런 갈등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고구려라고 강적이 있고 백제가 지금 이제 부흥운동을 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미묘한 그런 관계입니다. 이 시기가. 당나라로서는 고구려 정벌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에 두고 그 전쟁에 신라를 끌어들이려면 옛 백제의 영토를 일찌감치 신라에게 할량해버려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당나라와 신라가 패망한 백제의 뒤처리를 두고 갈등 양상을 보였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시기에 백제는 임금인 의자왕이 항복을 해서 왕실 가족과 신하들이 당나라로 끌려갔을 뿐 나라가 통째로 나당연합군의 수중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의자왕이 당나라로 끌려간 직후에도 백제군의 저항이 치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라본기에서는 의자왕의 항복을 인정하지 않고 저항하는 나머지 백제군을 일컬어
아직 소탕하지 못한 도적이라고 비하하여 여적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도성이 함락되자 그 여적들은 남잠성, 정연성 등 험한 성에 의지하고 항전했으며 또한 좌평 정무는 무리를 모아 두시원하게 진을 치고 나당연합군에 대항했다. 8월 26일에 나당연합군이 임존성을 공격했으나 백제의 많은 군사들은 험지에 의지해 있으므로 이를 격파하지 못했다. 그리고 660년 9월 23일 우리의 궁성에 있던 사비성을 공격하여 탈환하고 적의 수중에 묶여있는 우리 백제의 백성들을 구출할 것이다. 자, 공격하라! 백제 부흥군이 사비성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나라 장수 유인원이 지휘하는 나당연합군이 이들을 간신히 퇴주시키지만 백제 부흥군은 사비성 남쪽에 진을 치고서 성읍을 돌아가며 공격을 감행하였고, 그러자 20여 개가 되는 성들이 다시 백제 부흥군 쪽으로 돌아섭니다. 그러자 당고종은 부랴부랴 좌위 중량장 왕문도를 웅진도독으로 임명하여 파견합니다. 당나라 황자가 보낸 조서를 왕문도가 신라의 무열왕에게 전달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던 모양인데요. 삼국사기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문도는 3년 산성에 이르러 무열왕에게 조서를 전달했다. 이때 왕문도는 동쪽에 섰고 무열왕은 서쪽에 서서 황제의 칙명을 주고받은 다음 왕문도가 예물을 왕에게 바치려 하는데 무열왕이 갑자기 병이 나서 돌아가실 지경이므로 시종관이 왕의 자리에 서서 모든 일을 대신에 끝마쳤다. 그러니까 이때 무열왕은 이미 연로하고 쇠약해서 모든 정사를 태자인 김범민이 처리하고 있었다고 봐야 하겠죠. 지금 백제의 잔적들이 도처에서 창궐하여 저항하고 있다. 저들을 그냥 두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다. 장졸들은 나를 따르라! 김범민은 장졸들을 거느리고 지금의 충청남도 논산 지역에 있었던 이례성을 공취한 다음 관리를 두어서 지키게 하자 모반했던 20여 개 성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모두 항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비성 인근의 20여 성들이 항복을 했다는 것일 뿐 백제 부흥군의 항전은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백제 부흥운동의 전개 과정은 이미 백제사를 탐색할 때 상세히 소개했기 때문에 세세한 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군, 지금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칠중성으로 쳐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알았느니라.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칠중성을 구원하도록 하라. 칠중성은 지금의 파주시 적성면에 있던 성입니다. 백제의 부흥군이 도처에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터에 고구려군까지 남침을 해왔으니 신라로서는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칠중성 전투에서 삼국사기 열전에 오르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탄생하는데요. 칠중성의 현령이었던 필부라는 인물입니다. 필부는 사량부 사람이며 아버지는 존대 아찬이다. 무열왕이 충성스럽고 용감한 인재로서 능히 적을 방어할 만한 사람을 구하던 중 필부를 택해 칠중성의 현령으로 삼았다. 무열왕 7년 11월에 고구려가 군사를 동원해 칠중성을 포위했으므로 필부가 이를 수비하면서 20여일 동안 계속해 싸웠다. 고구려 장수는 신라의 장졸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용감히 싸우는 것을 보고 이들을 쉽게 함락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곧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려 했다. 이때 역신 비삽이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적에게 이렇게 고했다. 지금 성 안에는 양식이 다 떨어지고 병사들은 힘이 빠져서 지쳐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고구려군이 지금 공격한다면 반드시 항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신 비삽의 얘기를 듣고 고구려군은 공격을 재개했다. 필부가 비삽을 잡아 논죄했다. 이런 비열한 반역자는 결코 살려둘 수 없다. 필부는 칼을 뽑아 비삽의 머리를 베 성 밖으로 내던지고서 군사들에게 말했다. 충신과 의사는 죽을지언정 의지와 신념을 굽히지 않는 법이다. 이 칠중성의 전망이 이번 싸움에 달려있다. 자, 죽을 힘을 다해 나가 싸우자! 필부가 주먹을 휘두르며 한바탕 호통을 치니 병든 자들도 모두 일어나 앞을 다퉈 성에 올랐으나 곧 사기가 떨어져 사상자가 반이 넘었다. 장군! 고구려군이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러서지 말고 활을 쏘아라! 무엇들 하고 있느냐! 활을 쏘라지 않느냐! 필부는 본숙, 모지, 미제 등의 장수들과 함께 적을 향해 활을 쐈다. 그러나 빗발같이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온몸에 상처를 입어 피가 발꿈치까지 흘러내리자 땅에 쓰러져 전사했다. 무열왕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슬프게 울며 그에게 급찬 벼슬을 추증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칠중성이 고구려군에 함락된 것으로 보이는데 고구려군이 곧 돌아갔는지 아니면 그곳에 군사를 주둔시켜서 성을 확보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전쟁을 당나라가 주도하긴 했지만 어쨌든 백제를 멸망시키는 대격전을 치렀으면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주는 논공 행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기사가 삼국사기 신라본기 무열왕 7년 11월 22일자로 실려 있습니다. 왕은 전공을 논해 군졸 선복에게는 급찬 벼슬을 줬으며 군사 두지를 고관으로 임명했고 전사한 유사지와 미지활, 보홍이, 서류 등 4사람에게는 공의 정도에 따라 관직을 주었다. 여기까지는 백제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신라 장졸들에 대한 포상이고 제발로 항복해온 백제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사가 이어집니다. 백제 사람도 재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용했다. 좌평 충상과 좌평 상영, 그리고 달솔 자간에게는 일길 차례 벼슬을 줘 총관으로 삼고 은솔 무수에게는 대내마 벼슬을 줘 대감으로 삼고 은솔 인수는 제감으로 삼았다. 백제라는 큰 나라가 멸망하고 그쪽의 인재들이 대거 신라로 넘어왔다면 신라에서 높은 벼슬을 차지하게 되는 백제 사람들이 많아야 할 것 같은데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신라 17관등 중에서 제7관등에 해당하는 일길찬에 불과하다는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왕을 비롯해가지고 왕자 핵심들은 당나라로 이제 끌려가고 또 요 당시에는 상당 부분의 이 귀족들은 핵심 귀족들은 백제에 남아가지고 지금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에는 저항이 실패하니까 핵심은 또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고 여기에 남아 있는 세력들 여기에 보이는 이 농공행상의 직접적 대상이 된 자평, 충상 등의 인물들은 자신에서 투항을 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세력들에게 주어진 걸로는 전시 중이고 항복해 들어왔는데 낮다고는 생각. 이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봐요. 오히려. 소정방이 백제의 의자왕과 왕족 및 신하 93명과 백성 1만 2천 명을 모두 당나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신라로 넘어온 사람들 중에는 왕실의 핵심 인물은 물론이고 고위 귀족이 거의 없었고 또한 당나라로 끌려가지 않은 다른 백제 귀족의 경우 도처에서 부흥군을 이끌고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높은 벼슬을 주어 대접할 만한 대상이 거의 없었다. 주보돈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주대 전덕재 교수는 그나마 백제에서 투항한 사람들의 경우 적당한 벼슬을 주어서 일정 기간 동안 활용하다가 제거해버렸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신라의 백제 왕족이 왔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다만 그 기록에 보면은 태종 무열왕 7년, 그러니까 660년에 그 백제를 멸망시킬 때 이제 신라에 항복한 좌평 충상, 그 다음에 상영, 달솔 자간,
뭐 이런 사람이 아마 최고위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일길찬 그렇게 높은 관등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길찬이면 육두품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등인데, 그리고 그들은 이제 총관직에, 총관이라는 게 이제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장군에 해당하는 그런 직책인데, 그들이 임명합니다. 근데 요 기사가 나오고 나서는 이들에 관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때 한번 써먹고 그들은 그냥 아마 제거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 항복하지 않은 백제의 자녀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전에 투항해온 백제인들에게는 관직을 주어서 대접했다가 쓸모가 다하면 내쳤을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대자마마, 백제의 잔적들이 다시 사비성을 침공하고 있다 하옵니다. 대장군께서는 어찌해야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곧 군사를 보내서 사비성을 방어해야 할 것이옵니다. 대장군께서 군사를 편제하여 출동시키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대자마마. 자, 장수들은 들어라. 우리 신라군은 백제의 잔적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비성으로 갈 것이다. 이찬 품위를 대당 장군으로 임명할 것이며, 잡찬 문왕과 대하찬 양도, 그리고 아찬 충상을 부장으로 삼을 것이다. 또한 잡찬 문총을 상조 장군으로 임명할 것이며, 백제 부흥군을 무찌르기 위한 또 한 번의 출정이 실시됩니다. 그런데 저항하는 백제군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서 신라군은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열왕 8년 3월 5일 품일이 자기 군사의 일부를 나눠 두량 윤성 남쪽에 먼저 가 진지 만들 자리를 살펴보도록 했다. 그런데 백제 사람들은 신라의 진영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급습을 해왔다. 신라 군사들이 놀라 패주했다. 3월 12일 신라의 대군이 고사비성 밖에 와서 진을 치고 있다가 두량 윤성을 공격했으나 한 달 엿새가 되도록 승리하지 못했다. 여름 4월 19일에 군사를 철수하면서 대당과 서당을 먼저 보내고 하주의 군사를 뒤따라오게 했다. 그들이 빈골량에 이르렀을 때 백제 군사를 만나 싸웠으나 패배했다. 사망자는 비록 적었으나 병기와 군수품을 상당히 많이 잃었다. 왕은 군사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장군 김순, 진흠, 천존, 죽지, 제사를 보내 구원하게 했다. 왕이 여러 장수들의 패전 책임을 물어 정도에 따라 벌을 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북쪽 변방으로부터 급보가 날아듭니다. 대장군, 지금 고구려 장군 내엄신이 말갈장수 생해와 군사를 연합해 북한 산성을 공격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산성이 어찌 되었다는 말이냐? 고구려군이 포차를 세워놓고 돌을 쏘아 성을 부수자 우리 군사가 마름새를 성 밖으로 던져 간신히 인마의 접근을 막고 있다는 청간입니다. 성 안엔 남녀 2,800명이 있어온데 군량도 동이나 곤란을 겪고 있으니 구원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이때 고구려군의 침공은 본격적인 전쟁 도발이라기보다는 신라를 견제하려는 차원의 국지전이었을 것이다. 전덕재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나당연합군이 이제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아마 두 나라의 이제 이 군사력은 물론 이제 이 백제 지역에서 부흥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진압하는데 물론 전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정세상으로서는 두 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침략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고구려도 충분히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 침략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의외로 쉽게 끝이 나버립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해당 기사는 이렇습니다. 신라군은 어린이와 힘 못 쓰는 자들까지도 동원해 20여일 동안이나 강한 적과 대치했다. 그러나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고 힘이 다했다. 성주는 정성을 다해 하늘에 기도했다. 그때 돌연 큰 별이 적진에 떨어지고 우레가 울리고 비가 오면서 천지가 진동했다. 고구려군은 겁이 나서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 신라본기의 내용은 이러한데
열전편 김유신전을 보면 비가 내려서 고구려군이 물러간 것이 그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은 김유신의 공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김유신이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고구려군에 포위된 북한 산성을 구했다는 소라풍의 기사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라 군사의 대부분이 백제에 출정한 틈을 타서 고구려군이 수륙으로 쳐들어와 북한 산성을 포위했다. 김유신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 신라 군사들이 모두 백제의 잔적을 무찌르기 위해 출정한 틈에 고구려의 대적이 침공하니 어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오직 하늘의 음덕을 바랄 따름이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고구려 진영으로 떨어지고 뇌성병력과 함께 비가 쏟아지니 적들은 크게 놀라 포위를 풀고 도망했다. 사람들은 김유신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했다. 글쎄요, 정말로 김유신의 정성에 하늘이 감동해서 고구려군을 물러나게 한 것일까요? 김유신에게 한없이 후한 인심을 쓰고 있는 삼국사기 편찬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삼국사기 무열왕 8년 6월조에는 이런 내용이 올라 있습니다. 대관사의 우물물이 피처럼 붉게 변했고 금마군에서는 땅에서 피가 솟아나 5걸음이나 넓게 퍼졌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의 기사가 이어질 것인지 청취자 여러분도 대충 짐작하시겠죠? 왕이 세상을 떠났다. 시호를 무열이라 하고 영경사 북쪽에 장사 지냈으며 태종이라는 묘호를 올렸다. 당나라의 고종은 왕의 부음을 듣고 낙성문에 나와 애도의 뜻을 표했다. 사실 무열왕 김춘추는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즉위하여 겨우 8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덕여 왕과 진덕여 왕 치세 때부터 국사에 관여하여 크고 작은 공을 세웠고 그의 재위 중에는 당나라와의 군사연합에 의한 백제 멸망이라는 큰 사건이 있기도 했기 때문에 얼핏 장기간 왕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은 삼국사기에 실린 무열왕의 사망기사입니다. 왕의 시호를 무열이라 하고 묘호를 태종이라 하여 태종무열왕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진흥왕이나 진평왕의 경우도 왕이 사망하자 진흥과 진평을 각각 시호로 지어서 올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헌 기록이나 금성문을 통해서 그 왕들은 재위 중에도 진흥, 진평으로 불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이 사망한 다음에 나라 사람들이 그 왕의 업적을 추모하여 시호를 지어 올린 경우는 태종 무열왕이 처음이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김춘추가 죽은 다음에 시호는 분명히 태종 무열왕이라는, 또 태종이라고 하는 시호 자체가 이미 중국에서 유래된, 그러니까 중국과 유사한 그런 어떤 그 시호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아마 저는 이 중국식의 또는 유교적인 그 어떤 그 의미를 지니는 그런 그 시호 제도가 아마 정립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왕들은 다 유교식 왕명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교적인 의미로서의 시호를 짓는 것은 아마 중국 제도와 아마 유사하다고 이렇게 보여진다. 신라는 태종 무열왕 때부터 중국의 유교식 시호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김춘추의 사당에 추중한 묘호를 태종이라고 정하는 문제를 두고는 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신라는 황제 국가가 아니었고 더군다나 당나라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당나라의 제후국을 자처하던 터여서 황제국의 왕에게만 쓰일 수 있는 태조나 태종 같은 이름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당나라 고종의 아버지였던 이세민의 묘호가 태종이었는데 무열왕에게도 똑같이 태종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을 당나라가 달가워할 리가 없었겠죠. 무열왕의 묘호를 태종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무열왕의 손자인 신문왕 때 당나라 고종이
그 묘호를 바꾸라고 강요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실린 관련 기록을 들춰볼까요? 신문왕 때 당나라 고종이 신라의 사신을 보내 이렇게 말했다.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는 어진 신하였던 위증과 이순풍 등을 만나서 마음과 행동을 함께하여 천하를 통일하였으므로 태종 황제라 칭하였지만은 그대의 나라 신라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어찌 태종이란 왕후를 사용하여 감히 천자의 이름을 범하는가? 그 뜻이 심히 불충스러우니 속히 왕후를 바꾸기 바라노라. 황제 국가에서 나라를 세운 사람을 태조라 하고 또한 그 나라에서 태조에 버금하는 업적을 남긴 임금을 태종이라 할진데 신라 같은 작은 나라에서 감히 당나라의 이세민과 똑같이 어떻게 태종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신문왕은 이런 답신을 보냅니다. 신라가 비록 작은 나라일지라도 갸륵한 신하 김유신을 얻어서 삼국을 통일하였으므로 태종이라 봉한 것이 왜다. 그래서 결국 당나라 고종도 무열왕의 묘호인 태종을 취소하라는 압력을 거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김유신을 신하로 얻어서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돼 있으나 삼국 통일이란 말은 당시 신문왕이 직접 사용했다기보다는 삼국 유사를 쓴 이련이 만들어 쓴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무열왕 때는 백제만 멸망했을 뿐 아직 고구려 정벌은 이루어지지도 않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묘제를 수용해서 그것이 일종의 타협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하튼 한 발 물러서 가는 과정에 있었던 건 틀림이었고요. 이제는 뭐 연호를 버리고 이제 중국과 결합해서 중국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태종은 받아들이지만은 의도적으로 저기에서 당나라 태종을 모방해가지고 태종과 같은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저기엔 당태종의 이제 그 묘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 태종을 사용하느냐, 오묘로 가더라도 태종은 사용하지 말라. 왜냐면 고종의 아버지거든.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그 밑바탕에는 나당 관계의 어떤 갈등이 바탕에 깔려 있다. 주보돈 교수의 얘기 중에 오묘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오묘제는 원래 중국의 묘제로서 예기의 왕제편에 의하면 천자는 7묘를, 제후는 5묘를 제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자를 자칭하는 중국의 왕은 나라의 시주를 비롯해서 7명의 선조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후국의 왕은 5명의 선조왕을 제사 지낸다, 이런 얘기인데 신라는 제후국의 입장에서 오묘제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오묘제를 받아들인 것은 황제국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니까 태종이라는 묘호를 사용할 수 없지만 무열왕 김춘추만은 태종을 쓰는 쪽으로 양해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30대 임금인 문무왕 시기의 신라 역사를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삼국사기 신라본기는 시조 혁교설에부터 신라의 맨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에 이르기까지 56명의 왕들에 대한 치적을 12권에 담고 있어서 삼국사기 한 권당 평균 5명의 임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지금 탐색하려는 문무왕의 경우 문무왕 상, 문무왕 하로 나누어서 한 임금의 치적을 2권에 나눠 싣고 있습니다. 재위기간이 20년이니까 왕위에 있었던 기간이 특별히 길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후한 대접을 받게 되었을까요? 대구 가톨릭대 강종훈 교수는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국 측의 관련 기록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죠. 왜냐하면 중국의 당나라가 백제나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제 벌였던 일들을 신당서라든지 구당서 등의 역사서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그런 자료들이 이제 이용될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고려 시대에 김부식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과거 역사서에 실려 있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새로 삽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김부식 자신이 이제 신라계 경주계 귀족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태종 무열왕의 자손으로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가문에서 수장해 왔던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삼국사기를 보면 백제 멸망과 고구려 멸망 과정에 대한 내용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날짜까지 표기해서 싣고 있습니다. 당나라가 자기 나라의 외부 원정 기록을 세세히 적어둔 것을 삼국사기 편찬자들이 인용했기 때문에 그토록 상세히 적을 수 있었겠죠. 또 하나는 삼국사기의 저자인 김부식이 바로 태종 무열왕의 직계 후손이어서 문중에서 전해 내려오는 여러 기록들을 수상하고 있다가 활용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부식의 호는 그럴 문자의 문열공인데 아마 자신의 조상인 무열왕의 무자와 대비하여 문무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삼국사기에 실린 문무왕의 즉위 기사부터 살펴보기로 할까요? 문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의 이름은 범민으로 태종 무열왕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김씨 문명왕후로서 소판 서현의 막내딸이고 김유신의 누이였다. 유신의 큰 누이 동생이 꿈에 서영산 꼭대기에 올라앉아 오줌을 놓는데 그 오줌이 흘러 김유신이 두 누이 동생끼리 꿈을 사고 팔았다는 얘기, 그리고 언니의 꿈을 산 동생 문희가 김춘추와 결혼하게 된 이야기 등을 문무왕 즉위기사에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열전편 김유신전을 거론하면서 이미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죠. 간단히 말해서 김유신의 둘째 여동생 문희와 무열왕 김춘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문무왕 김범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무왕 즉위기사의 그 다음 대목을 살펴볼까요? 김범민은 용모가 준수하고 자질이 영민하며 총명할 뿐 아니라 지략이 뛰어났다. 그는 일찍이 당나라에 가서 대부경의 벼슬을 받고 무열왕 원년에는 파진찬 벼슬에 올라 병부령이 되고 얼마 아니에 태자로 책봉됐다. 그러니까 김범민은 태자 시절에 아버지인 무열왕의 배려 아래 요즘식으로 말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정치 수업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라 역사사를 보면 임금이 죽었을 때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숱한 갈등이 있어 왔는데 적어도 문무왕의 경우는 무난하게 왕권을 세습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대 이문기 교수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태자 책봉 이전에 이미 파진찬으로서 병부령을 겸임을 역임을 한 듯하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일찍 진덕여왕 4년에는 당나라에 사절로 가서 활약도 하고 했기 때문에 범민의 왕위 계승에는 아마 별다른 그 갈등 요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그는 바로 그 백제를 멸망시킨 주역이었기 때문에 이미 정통성의 확보가 확실하게 되어 있던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김범민이 조용하고도 무난하게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아버지인 무열왕 김춘추가 왕자들의 역할 분담을 효율적으로 잘한 탓도 있을 것이다. 강종훈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왕이 죽으면 그의 이제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긴 했습니다만은 이 태종 무열왕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찌감치 큰 아들인 범민을 차기 왕위 계승자로 이제 굳혀놓고 그 외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역할 분담을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김인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외교에 전념하도록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의 황제나 당나라 귀족들과 접촉하면서 신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외교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을 맡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자였던 김범민에게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이 바로 차남이었던 김인문이었을 텐데 김춘추는 김인문을 아예 당나라에 붙박아 놓다시피 함으로써 국내의 정치적인 기반을 구축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죠. 김범민은 무열왕 말기에는 연로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국사를 도맡아 처리하기도 하였는데 아마도 그가 태자 시절에 이룩한 가장 큰 업적을 꼽는다면 당나라의 소정방과 전략을 수구하여 백제에 대한 연합작전을 총괄하는 신라 쪽의 책임자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죠. 강종훈,
이문기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덕물도에 당나라 군대가 오게 되는데 신라로서는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태종 모여랑은 군대를 동원해서 가다가 지금의 상주의 백화산성에 있었던 금돌성이라는 곳에 머물고 자기 아들이면서 태자인 범민을 이제 소정방을 맞이하는 사람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범민이 나중에 문망이 되는 이 김범민이 이 덕물도에 가가지고 소정방을 직접 만나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백제를 멸망시킬 것인가 협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범민이 나당 연합군의 조직과 편제 그리고 군사 행동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협의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미 그 무열왕 김춘추는 열로 해가지고 이듬해에 곧 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신라 왕실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바로 범민이었습니다. 대장군 김유신과 더불어서 최고 사령관이었고요. 그래서 소정방의 그 군대가 덕물도에 도착을 했을 때 덕물도에 마중을 나가서 백제 정벌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전술을 수립을 하고 이후 그 신라군 지휘를 실질적으로 담당을 했던 일종의 왕실을 대표하는 최고 사령관이었죠. 이런 전력을 가진 인물이 무열왕에 이어서 신라의 제30대 임금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문무왕릉 비문에는 서기 681년에 56세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때가 서기 661년이었기 때문에 즉위할 때의 나이가 36이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문무왕은 재위기간 20년 동안 신라의 역사를 앞으로 어떻게 기록해 나갈까요? 김범민이 즉위하여 정사를 시작할 즈음에 당나라로부터 반가운 사람이 돌아옵니다. 앞에서 거론했던 그의 바로 아랫동생 김인문입니다. 대왕마마, 옥좌에 오르시게 된 것을 경아드리옵니다. 아니 이게 누구냐? 너는 내 아우 인문이 아니냐? 그러옵니다, 대왕마마. 당나라에서 수기하던 중에 당나라 황제의 명을 받고 일시 귀국하였사옵니다. 잘 왔구나, 잘 왔어. 헌데 당나라 황제가 따로 전하는 말은 없더냐? 당나라 황제의 국서를 지참하고 왔사온데. 그래? 무슨 내용인지 말해보라.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거병에 관한 내용이옵니다. 거병이라? 군사를 내어서 뭘 하자는 말이더냐? 당나라 황제는 이미 소정방에게 수군과 육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정벌하게 하였사옵니다. 그래서 대왕마마께서 군사를 일으켜서 당군과 서로 호응하라, 이런 내용의 직서이옵니다. 당나라가 벌써 고구려 정벌에 나섰고 우리 신라에게도 출병하라는 칙을 내렸다는 얘기냐? 그러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신라는 국상중이 아니냐? 비록 아바마마가 붕어하셔서 상중이긴 하오나 당나라 황제의 칙명을 우리가 거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하하, 이거 참 난감한 일이로구나.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정벌하여 의자왕의 항복을 받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고 지금도 백제의 옛 땅 곳곳에서 부흥군이 진지를 구축한 채 저항하고 있는 실정인데 당나라는 어찌하여 신라에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고구려 정벌에 참여하라고 채근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나라 입장에서는 원래 목표가 백제를 정벌하는 것이 아니고 고구려 정벌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를 정벌하기 앞서서 남쪽에 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백제를 이제 미리 이제 제거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신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백제를 먼저 공격해서 멸망시켰는데
백제가 멸망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기들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 정벌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소정방을 다시 파견해 가지고 고구려 정벌에 나서게 된 것이죠. 근데 마침 이때 이제 김춘추 태종무열왕이 사망하게 돼서 신라에서는 굉장히 이제 정세에 큰 변화가 있게 된 상황이었는데도 당나라의 욕심, 당나라의 어떤 그 의중에 따라서 강종훈 교수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문기 교수는 당고종이 무열왕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문무왕에게 군사를 움직이라는 칙령을 내렸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무열왕이 죽은 때가 서기 661년 6월인데 김윤문이 당고종의 칙서를 문무왕에게 전해준 때 역시 같은 달인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왕복거리를 생각할 때 당고종이 문무왕으로부터 무열왕 김춘추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상태에서 고구려 정보를 통보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당에서는 무열왕의 사망 사실을 모른 채 고구려 공격의 칙명을 내렸고요. 그 사실을 전달하러 온 바로 그 김윤문 등이 삼국사기에 의하면은 비록 상중이지만은 당제의 저러한 그 요청이 있으니까 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이 왜 이렇게 백제 멸망 후 고구려 공격을 서둘렀는가? 그것은 실제 당으로서는 백제보다는 고구려가 항상 가상의 적이었고 실질적인 위협 세력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나라가 주 목표로 삼았던 정벌 대상은 고구려였는데 만일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데에만 만족한 나머지 고구려 침공에 소극적으로 돌아서 버리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일찌감치 신라를 재촉하여 고구려를 치겠다. 이런 계산을 했겠죠. 그러나 신라의 입장은 당나라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일단 자기들의 목표인 백제를 멸망시키고 난 이후 고구려 정벌에는 그다지 백제 정벌만큼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시기는 백제 부흥운동군이 일어나가지고 각지에서 당군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백제가 살아난다 그러면 이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것보다 훨씬 자기들한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신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백제의 어떤 잔여 세력들, 부흥운동 세력들을 진압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양쪽의 당나라와 신라 사이의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이런 양상을 띠게 된 것이죠. 나라의 형편이 국상을 치르는 중이었고 당장은 백제의 부흥운동 세력부터 진압해야 하는 실정이었지만 당시 신라의 형편이 당나라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고구려 원정에는 과인이 친정에 나설 것이다. 당나라에서 돌아온 김인문과 진주, 흠도를 대당 장군으로 임명할 것이며 천전과 죽지, 천품을 귀당 총관으로, 품일, 충상, 의복을 상조 총관으로, 진흥, 중신, 자간을 하조 총관으로 임명할 것이다. 그리고 임금의 바로 밑에서 모든 군사를 통솔할 대장군에는 김유신이 임명됩니다. 이때 김유신의 나이가 67이었으니 요즘 나이로 친다 해도 전쟁터에 나가기에는 연로한 형편이었을 텐데 총사령관격인 대장군의 임무를 맡고 나선 것을 보면 건강 또한 타고났던 모양입니다. 그건 그렇고 앞에서 문무왕이 고구려 원정에 나서면서 고위 관리들에게 전시에 수행할 임무들을 부여하는 모습을 소개했는데 대당 장군이니 귀당 총관이니 또는 지역 이름을 붙여서 어디 총관이니 하는 호칭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당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왕경에 있는 중앙군적 성격을 이제 갖고요. 나머지 이제 뭐 상주라든지 하주라든지 이런 쪽은 각각의 이제 그 전략적인 요충지, 지방의 전략적인 요충지를 장악하고 그곳에서 이제 군사 활동을 하는 역시 중앙에서 파견된 중앙군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김유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이 귀족들을 여러 뭐 대당 장군이니 뭐 귀당 총관이니 하면서 이렇게 임명한 것은 일단 신라 전체가 이제 전시체제 상에서
어떤 식의 어떤 군사 편제를 하고 이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동원해서 고구려 정벌에 협조하는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러한 편제를 이 당시 갖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신라의 군사 편제를 살펴보면 문무왕이 김인문에게 맡게 했다는 대당 장군은 신라 조정의 중앙 군사를 지휘하는 직책이고 각 지방마다 요즘의 군단이나 사단에 해당하는 지역 사령부격의 부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에 해당하는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직책이 바로 무슨 총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의 경우 평상시에는 그 정이 설치되어 있는 주의 장관인 군주가 아마 관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출동시 그러니까 전시 행군 편성의 경우에는 복수의 장군을 새로 임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군사권을 위임을 하는 셈인데요. 그것은 아마 신라의 그 왕권의 위협이 될까봐 하는 그러한 우려가 섞여 있는 군사조직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해서 가령 이사단이라는 어느 지역에 근거를 둔 사단이 있다고 할 때 평소에는 그 지역의 책임자가 통솔하다가 그 사단의 병력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새로운 사단장을 복수로 임명하여 지휘하게 함으로써 왕권에 도전하는 반역 행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무왕이 원년 7월 17일에 김유신을 대장군에 임명한 것을 비롯해서 누구누구를 무슨 총관에 임명했다는 식으로 길게 나열된 그 기사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라의 전군이 동원돼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